지금 달러는 수술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월가가 지난 200년간 해왔던 금융 시스템이란 거는 쉽게 얘기하면 돈놀이에 사채업자들이 100만 원 꺼지고 20만 원 이자로 받는 거를 월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쁘게 포장하는 거죠. 근데 저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와 기술력을 가지고 금융권으로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초장에 죽여버리든가 내 편으로 만들든가. 지니어스 액트의 가장 큰 역사적 의미는 빅테크가 들어오는데 관문을 열어줬다. 규제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잖아요. 피터 틸은 자각을 한 거예요. 빅테크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움직여야 된다. 달러를 많이 발행하려고 하는 정부의 어떤 포퓰리즘, 전 세계 글로벌 경제를 미국 체제로 지켜야 되는 글로벌에서의 패권의 위상, 이런 것 때문에 달러 많이 발행하다 보니 근본이지를 깰 수밖에 없었고, 근본이지가 깨지고 나니까 그토록 월가가 원했던 시장이 열린 거죠. 자유무역해야 돼요. 30년 40년 된 재건축 아파트 아버지가 살 때부터 낡았잖아요. 근데 가격은 100배가 됐어요. 가치가 100배가 된 게 아니라 가격이 100배가 된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관세교화를 하면서도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스테이블 코인이 보인 거예요. 작가님, 그럼 이제 앞서서 얘기해 주셨지만 지니어스 액트, 이제 스테이블 코인 육성 국가 혁신 법안이 이게 통과가 되면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기존에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월가의 기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 많이 벌잖아요, 그분들. 그분들은 저항을 할 텐데 월가에서 반대하거나 어떤 저항하는 입장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지금 월가는 기본적으로는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자는 거겠죠. 왜냐면은 그 본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달러 시스템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막판 국면에 왔다라는 것도 자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월가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나 뭐 지금 현재는 이제 투자은행보다는 이제 금융위 이후에는 이제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더 많은 돈을 굴리게 됐는데, 이 금융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달러 시스템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니까 별이 마지막에 가장 밝은 빛을 내고 사라지잖아요. 네. 최대한 이 자산 가치를 끌어올려서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겠죠. 이 시스템을 정리하겠죠. 근데 마지막 국면에서 이제 가장 이 가치를 끌어올릴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비싼 값에 팔아야 되니까 이 시스템을. 네. 그러니까 달러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한 이득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움직임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네. 거시경제적인 트렌드나 이제 모든 사실은 그 시스템이나 모든 그 생물이나 무생물은 그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 다 상노병사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만들어져서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거든요. 그거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할 수 없으니까 어떤 장점 때문에 채택을 했지만 어떤 부조리나 단점들이 노출되면서 자꾸 그 시스템이 이제 병들어가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수술하거나 다른 거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달러는 수술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 금융권에서, 그 월가나 이제 연준에서. 왜냐면은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병들었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월가가 너무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본원 통화에 비해서 대출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발행했다. 근데 너무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기축통화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충분히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아야 돼요. 화폐가 희소하면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희소하다는 의미는 충분하지만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거든요. 비트코인이 왜 좋냐면 사실은 그게 이제 1억 개인가 10억 개잖아요. 1 비트코인이 10억 사토시인가? 그죠. 1억 네, 사토시. 나눠지니까. 네. 충분히 있지만 더 이상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충분히 있지만이에요. 다이아몬드가 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충분히 없어서 그래. 은은 충분히 있지만 왜 그럴까? 그건 이제 또 하나 이제 그걸 만든 이제 또 인간들의 서사였던 거거든요. 은하고 금하고 사실 똑같아요. 속성이. 그런 건데, 근데 그러면 월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고, 달러라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낡고 못 쓰게 되는 내 돈줄,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네. 지금 늙고 병들어서 이제 그 자꾸 나오는 그 알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알을 자꾸 낳아요. 그럼 이 거위를 이제 배를 가르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을 꺼내고 끝낼 거냐, 네. 아니면 이 거위한테 영양제를 주고 수술을 해서 살릴 거냐인데 이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월가도. 왜냐면 구조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신뢰도가 떨어졌잖아요. 네. 많이 발행해서.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너 앞으로 돈 빌리려면 더 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신용 점수가. 미국이. 그러니까 그럼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유동성을 줄인다. 그러면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아서 조금 줄여도 되긴 하지만 네. 어쨌거나 그냥 원리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이 유동성과 신뢰도라는 이 기축통화의 어떤 두 가지 근본적인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를 높이면 한 가지가 떨어지고 또 신뢰도를 높이면 유동성이 떨어지는,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다 못한다가 트리핀 딜레마 하는 거잖아요. 월가도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새로운 모델을 찾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발행권은 없지만 빨리 보유하고 선점해서 이득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월가도 그걸 인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화폐 시스템에 월가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인식하는 게 하나 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달러도 바로 버릴 게 아니라 뭔가 최대한 극대화하고 포장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그래도 이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고 먹튀 하겠다는 거위를 그래도 분도 발라주고 예. 적당히 목욕도 시켜줘서 그 안에 황금알이 있다고 거짓말 쳐서 바보 같은, 이제 원래 자산시장은 다 그렇잖아요. 내가 바보지만 더 바보에게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바보한테 팔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 달러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시스템도 뭔가는 지금 가치를 끌어올려야겠다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저항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3분의 2는 반대한 게 그래 달러 시스템을 지켜야 된다는 건 여론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3분의 1 이상이 찬성한 거는 그렇지만 이제 JP 모건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 스테이블코인 발행해야 돼. 그럼 저거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트리 들어와서 페이팔 코인 발행하고 엑스닷컴에서 엑스머니 발행할 텐데 월가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그때 가서 JPM 코인 지금 발행하고 있는 거 이거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사업해서 대응해야 돼. 준비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혁명이 있을 때는 기득권 세력들과 혁명 세력들 간의 어떤 교집합이 생겨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빅테크들 일론 머스크나 피터 트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금융을 하겠다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들어왔어요. 네. 근데 200년 동안 해왔던 월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술력과 데이터, 빅데이터는 이들이 더 우세하지만 금융의 어떤 네트워크나 어떤 그 노하우는 금융사가 훨씬 더 막강하죠. 그러니까 이쪽들이 저항하면 자신들도 불필요한 비용을 써야 되잖아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걸 또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월가가 지난 200년간 해왔던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돈놀이에 사채업자들이 100만 원 꺼지고 20만 원 이자로 받는 거를 월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쁘게 포장하는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무슨 파생 상품, 선물, 옵션 들어만 봐도 머리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렇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포장지하고 이름 싹 지우고 나서 이게 뭐야? 그러면 대축, 100% 대축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금융 노하우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니야. 네. 대출이야 그냥. 근데 저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와 기술력을 가지고 금융권으로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무시무시한 적이 지금 방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들과 싸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본질을 까보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초장에 죽여버리든가 내 편으로 만들든가. 아직 이들이 노하우가 금융 노하우가 없을 때 죽여버리든가 네. 아니면 아예 서로 그냥 야합을 하든가. 네. 그래서 원래는 규제 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KYC 인증이라고 해서 이제 신분 확인, 그리고 이제 돈 세탁 방지, 이제 AML 뭐 등등, 그리고 이제 뭐 반독점법, 무슨 법으로 해서 이 빅테크들이 금융권에 못 들어오게 계속 막아놨죠. 이번에도 만약에 스테이블코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고 공화당 의원내에서 그게 설득 당했더라면은 빅테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은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럼 계속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라는 어떤 통화 금융 이 잔치에는 월가와 연준의 잔치죠. 근데 지금 빅테크가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못 막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불가항력적으로 어쨌거나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영악하고 똑똑한 CEO라면 어떻게 할까? 그냥 대차게 싸워서만은 해답이 안 나온.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이 하려고 하는 거에 지분을 태워야죠. 엑스머니나 페이팔 US 달러에 자기 지분을 태워서 앞으로 키울 이득의 잔치의 이제 일부를 자기들의 이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혁명 세력하고 기득권 세력 간의 어떤 그 교집합, 어떤 모종의 거래를 하게 되는데, 원래 그래서 옛날에 프랑스 혁명 때도 부르주아 세력하고 귀족 세력 간의 교집합이 생겨서 부르주아들이 이제 득세하고 귀족들을 나중에 이제 보장해주고 뭐 이런 그 거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JP 모건의 월가의 금융 그 귀족들도 빅테크 신흥 세력들 부르주아들이 들어왔을 때 합작사를 설립하거나 지분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취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들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제 비자나 마스터 같은 기존의 지불 네트워크를 가진 사업자들과 제휴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이제 유통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기득권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 신흥 세력들도 많은 기득권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장기적으로는 싫죠. 그 파이를 키워서 나눠 먹고 싶겠어요. 그렇죠. 특히나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는 독점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경쟁이라는 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경쟁이란 바보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기업이라는 거는 내가 나만의 영역을 찾아서 독점을 하고 그 작은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는 전략이에요. 네. 그게 이제 페이팔, 엑스닷컴, 테슬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은 서로 필요하니까 혁명 세력하고 손을 잡고 이제 어떤 그 공동의 노선을 일부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가다가 야 이제 니네가 알고 있는 거 우리도 다 니네 필요 없어. 그럼 지분 빼라고 하겠죠. 계약 연장 안 해주고. 그렇죠. 근데 피터 틸이 실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터 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피터 틸은 지금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발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의회를 설득하고 트럼프 원래 계속 그 일기 때부터 트럼프 경제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암호화폐가 미국의 패권, 어, 달러의 패권에 도움이 된다. 암호화폐가 패권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지금 미국이나 모든 정부가 암호화폐를 반대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탈중앙화니까. 그쵸. 이게 국가 이익에 반한다. 이거 네네네. 감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패권에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는 그 정부 패권, 국가 패권, 특히 미국의 어떤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 화폐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의 패권에 위협이 된다라는 서사를 인식하고 있으니까 트럼프도 혼지사기라고 하고 모든 정부가 다 암호화폐를 반대했죠.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누가 그거를 들어요? 내가 지금 친구들한테도 비트코인 투자하라고 제발 좀 니네 내가 좋아서 친구 좋아서 부자 되라고 좀 알려주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다들 야 너 막 기자까지 하는 녀석이 왜 그래? 한 2, 3년 전만 해도 왜 그래? 정신 차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 그 신한은행 국민은행 다니고 여의도에 네. 일하는 친구들한테 너 왜 그래? 막 그랬어요. 그 정부 공무원하고 있는 직영부 그 국장 되는 친구놈이 너 왜 그래 임마? 너 기자식이라 해놓고 왜 그래? 약간 사이비 빠지는 듯한. 정신 차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좀 친한 애들은 네. 나는 장단반 진단반으로 계속 사라고 해도 근데 걔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이 머리가 사람이 한번 자기가 세팅해 놓은 어떤 그 생각의 토대가 있으면 절대 그거 못 버려요. 죽기 전에. 그래서 지금 특히나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네. 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옳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데 초중고 무슨 저 사교육비랑 뭐 해외 유학비, 뭐 대학 등록금, 뭐 어학연수비 다 합하면은 수억 들였어요. 맞아요. 자기가 지금 이 생각의 어떤 이 로직을 만들어 놓은 듣도 보도 못한 화폐를 갖고 와가지고 사라고 하니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려면 수억 들인 그 비용을 날려버려야 돼.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이거 잘못됐어. 나는 새롭게 생각의 틀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개방된 생각을 못 가져요 사람들. 특히나 엘리트들이. 왜냐면 매몰 비용이잖아요. 그쵸. 내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나 유학 보내느라고 수억 들였는데 네. 지금 내가 배운 거랑 전혀 다른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다 날려버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전혀 모르는 분들은 가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투자하면 돼요? 사면 지금 사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 돈 벌 수 있어요. 그분들이 똑똑한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너 내가 화폐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앉아봐 창이가. 그리고 막 설명해. 구구절절 설명해. 나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 화폐. 그 교수들을. 예. 막 설명해.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가서 창이가 정신 차려 사지 마. 위험해.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잠깐 좀 되게 동의가 되는 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엘리트들 혹은 이 경제를 좀 공부했다는 분들은 정말 수억 원의 돈을 뭐 1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뭐 미국 유학 갔다 하면 특히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체제 지식을 쌓기 위한 비용이 그게 매몰 비용이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하나에 뭐 1,000원, 10,000원, 150만 원 할 때는 이게 철옹성 같았는데 이게 5천만 원, 1억, 1억 5천 이렇게 올라오고 하니까 이 비용이 낮은 분들은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 모델이에요. 네. 수익의 문제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내 생각의 토대를 네. 구축하는 예를 들어서 경제학 교수님, 화폐 경제학 교수님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은 네. 내 모든 교육비를 비트코인 샀을 때 이제 상쇄하고 남는 이득이 남았을 때 나는 지금 내가 유학 갔다 오고 10억 들었는데 비트코인 사봤자 10억밖에 이득이 없다. 안 사죠. 그쵸. 근데 비트코인 사면 내 생각을 바꿔서 비트코인 사면 100억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생각하죠. 근데 1, 2억 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낫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희 일반인 건데 투자 잘하는 분들은 사실 그런 거 나는 뭐 그런 공부 안 하고 한 1억밖에 안 썼어 내 교육비에.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것이 생겼을 때 그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비용이 가장 적은 사람들은 선입견이 없고 생각의 토대가 고정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각의 토대가 고정됐다는 거는 거기에 많은 비용 들였다는 거예요. 그쵸. 그걸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 보는데. 음. 나는 예를 들어서 케인지안 그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갑자기 하이에크 경제학을 가져와서 앞으로 이걸 가르치라고 해. 근데 내가 그거 가르치려면 케인지안 경제학 내가 배웠던 거 미국 하버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배웠던 유학비 다 날리고 이 하이에크 집에 가지고 공부해야 돼. 근데 비트코인 이해하려면 하이에크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네. 누가 그걸 하겠어요? 나 하버드 나왔는데. 그쵸. 나 스탠퍼드 나왔는데, 나 아이비리그 나왔는데 그런 거 가져가면 이거 사기야. 잘못돼. 너 왜 이런 그 마이너한 걸 배워? 야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 케인즈지. 그쵸. 그리고 미국이지, 달러지. 너 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이에크 공부해서 누가 100억 벌었다. 그럼 잠깐만 엄마가 나한테 유학비로 준 게 계산기 뚫게 보니까 대략 1년에 한 1억 7천. 네. 4년 해가지고 한 얼추 그냥 이것저것 뭐 인플레이션 하면 10억인데 비트코인 사면은 20억 벌어? 좀 생각해볼까? 뭐 이러다가 누가 100억 벌었다. 딱 그러면 그래? 하이에크 공부 좀 해볼게. 결국 시장 파이가 커지고 이득이 커질 것 같아야 이게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엘리트가. 돈 문제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란 거는 그 자신의 어떤 물질욕을 굉장히 아름다운 그 단어들도 포장하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그게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먹물들 흔히 얘기하는. 네. 야 그냥 까고 얘기해봐. 이거 야 그냥 너 그냥 속마음 얘기해봐. 그럼 다 돈 문제예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역사상 거의 모든 문제는 거의 90% 돈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종교의 문제, 이념의 문제, 사상의 문제, 윤리의 문제, 교육의 문제 포장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한테 그분들은 자기가 100억 볼 거라는 확신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반대했던 모든 분들한테 가서 지금 비트코인 사시면 누가 100억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당장 집에 가서 비트코인 밤새도록 공부할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돈 문제입니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작가님 뭐 지금 얘기 마지막 4부로 피터 틸이 그렇게 이제 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어떤 걸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금융이 바뀔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는지 4부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3부 하시고요. 네네. 네, 마지막 4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습니다. 작가님, 그럼 피터 틸이 도대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어떻게 우리 금융을 구체적으로 혁신하고 또 개인 입장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네. 왜 옛날에 그 미국 골드러시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금광 사업자도 돈을 벌었겠지만 누가 제일 많이 돈 벌었어요? 청바지나 뭐 여관하고 뭐 이렇게. 청바지 사업자가 돈 네. 벌잖아요. 그 곡괭이 파는 사람들이 네. 돈 벌고. 그 인프라 사업자가 돈을 벌잖아요. 네. 결국은.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가 뭘까?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 글쎄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뭐 서클 같은 네. 회사인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미국의 그 법만 그 준비금에 대한 요건만 갖춰주고 그리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공시하고 500억 달러 이상 발행할 경우에는 뭐 1년에 한 번씩 감사받고 공개하면 나도 지금 발행할 수 있거든. 그럼 나는 지금 법률적으로는 발행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왜 못할까? 사람들이 뭐 그죠 작가님이 발행했다고 하면 일론 머스크가 발행한 코인보다는 신뢰도가 덜하다고 생각하고 안 쓰지 않을까요? 왜 내가 일론 머스크보다 신뢰도가 떨어질까? 내가 발행한 코인은. 일론 머스크는 아무래도 뭐 고객을 X로 이렇게 확보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팬층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영향력이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상태가 다르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 그 기본적으로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법률적인 요건은 그렇지만 내가 블록체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블록체인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최저 자본금 5억 정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5억 가진 사람이 발행할 수 있을까? 5억만 가지고 있으면 발행 못해요. 그거 예를 들어서 테더가 있는데 내가 테더를 능가해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 진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유통시키려면 지금 테더보다 사용자 편의성이 월등히 높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자를 많이 주거나 해야 돼요. 그렇죠. 이득이 있어야죠. 네, 이득이 있거나 편하거나. 근데 보통은 그 빅테크 영역에서의 어떤 장점은 사실은 편의성이거든요. 사용자 편의성. 근데 내가 지금 뭔가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테더보다 이득을 더 줄 수 있을까? 아니면 테더보다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 가지고 못 만들죠. 그리고 내가 자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접근법도 잘 몰라요. 그럼 이걸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가지고 이제 막 달려들 텐데. 네. 그래?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만들 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 블록체인이 필요해요. 그럼 블록체인을 쉽게 만들어줄게. 그걸 지금 피터 틸이 준비하고 있어요. 블록체인을 만들었을 때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어주고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여기서 만들었을 때 다른 스테이블 코인보다 광범위하고 빠르게 유통시킬 수 있어야 돼. 그 체인막,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지금 제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피터 틸이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그 쉽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싸게 유통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도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서 실제 사업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금융 소외국에서 아프리카, 남미 이런 국가들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빠르고 싸게 제로 수수료로 유통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럼 결국은 금광 사업자들이 앞으로 달려들 텐데 내가 숙박업하고 청바지 사업하고 곡괭이 팔겠다라는 거예요. 피터 틸은 본인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놨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뭔가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시장이 열렸어. 근데 여기에 빅테크들과 자본가들이 많이 들어올 거야. 근데 그럼 너희들은 삽하고 곡괭이하고 청바지가 필요하잖아. 내가 그거 줄게. 라고 준비해 놨어요. 또 하나는 피터 틸은 그 마크 저커버그나
자기가 그 여러 가지 하려고 할 때 보니까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 프레임이 너무 세더라. 결국은 내가 자본력과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고 종국에는 내가 다 지금 할 수 있는데 자본력도 기술력도 다 할 수 있는데 종국에는 법 때문에 안 되더라. 그쵸. 여론 때문에 안 되더라. 언론 때문에 안 되고 국회 민주당 때문에 안 되더라. 그런 네. 규제 프레임 이거를 논의해서 새로운 규제 프레임을 만들고 설득하는 그 조직을 후원하고 공부하고 참여하는 피터 틸이 그 예전에 왜 그 금광 그 골드러시 때 누가 돈을 벌 뭐 청바지를 팔거나 숙박업을 하거나 뭐 곡괭이 팔거나 이런 물건 판 분들이 그렇죠. 벌었다고. 금광 사업자도 돈을 벌었겠지만 사실은 금광 사업자보다도 인프라 사업자들이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그 청바지를 만들어 팔고 이제 그 곡괭이 만들어 판 사람이 돈을 벌었거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면 이제 누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뭐 그죠,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금이라고 치면 그걸로 네. 코인을 성공시키는 회사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잘 만들 수 있게 인프라를 지원하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피터 틸은 본인도 지금 페이팔 그 2023년에 그 페이팔 US 달러라고 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해 놨어요. 근데 지금 피터 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은 그 페이팔 사업 그냥 금광 사업도 있지만 사실은 인프라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빅스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스테이블코인의 비자 카드예요. 초당 결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스테이블코인 결제망. 그게 이제 우빅스고요. 초고속 인터넷도 있어야 되잖아요. 빨리 결제할 수 있는 결제망. 그러니까 누구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 비자 마스터카드처럼 전 세계에서 원래 이제 스테이블코인이나 암호화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문제점은 속도가 좀 느리다는 문제가 있죠. 용량이 작고. 그래서 이제 초당 처리 속도가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거기 7개인가 10개 이제밖에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비트코인이 초당 뭐 6,500개인가 뭐 65,000개가 되는 거. 결제 처리 속도를 높인 비자 카드. 스테이블코인의 비자 카드망이 우빅스예요. 네, 여기에 피터 틸이 투자를 해놨어요. 초고속 인터넷망, 데이터 전송 속도를 획기적에 빠르게 해놓은 비트코인 사이드 체인인데 사이드 체인으로서 그 처리 속도를 궁극적으로 높이겠다라고 하는 플라즈마. 그러니까 플라즈마라는 거는 그 태양 물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오빅스 플라즈마에 피터 틸이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지분으로 투자를 해놨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거는 사실은 피터 틸이나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가 기술력하고 자본력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던 게 아니잖아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그동안에 사실은 규제 프레임 때문에 못했던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이 계속 고집을 피웠고 공화당 의원들이 거기에 설득당했다거나 아니면 공화당 내에서도 그런 기류가 있었다면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대상에 빅테크들이 포함이 안 됐을 거예요. 규제 프레임 때문에. 근데 이번에 가장 그 스테이블코인 액트, 지니어스 액트의 가장 큰 역사적 의미는 빅테크가 들어오는데 관문을 열어줬다. 규제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규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빅테크는 못하죠. 그렇죠. 정치 권력으로 얼마든지 금지할 수 있죠. 법으로. 네네. 여론으로. 그럼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피터 틸은 자각을 한 거예요. 빅테크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다. 결국은 민주당과 의회다.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에 백악관, 행정부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들을 움직여야 된다. 그들을 움직이려면 일단 논리체계를 개발해야 되고 법률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법을 바꾸는 어떤 설득력 있는 어떤 논리체계 언론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리저브 프로토콜이에요. 리저브 프로토콜이라는 조직에서 학술 대회 그리고 연구 등을 통해서 규제 프레임을 깰 수 있는 반대 논리를 계속 개발하고 피터 틸이 가서 이제 같이 연구하고 연설을 해요. 이번에도 7월 2일인가 그 리저브 프로토콜의 대회가 있거든요. 그 포럼 대회가. 네. 근데 거기에 피터 틸이 이제 가서 자기가 이제 기조 연설을 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그리고 빅테크들이 들어와 있는 어떤 미국의 새로운 금융, 효율적인 금융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패권에 도움이 된다는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 계속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규제 프레임까지도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틸은 지금 비자 마스터카드가 하고 있는 거를 스테이블코인에 접목시키겠다고 하는 오빅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의 초고속 인터넷망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즈마 그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아니,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런 거 다 만들어놔도 결국 민주당이 반대하고 월가가 반대하면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을 지원하고 월가가 지원하는 우호적인 여론을 이제 보도하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우리가 흔히 레거스 미디어들이라고 하는 네. 저도 외신 기자 해봤지만 국내 기자들이 앉아서 큐레이션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경제지는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그리고 종합지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예요. 이 네 가지 레거시 미디어가 전부 다 사실은 월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는 제프 베이조스가 가지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프 베이조스도 트럼프하고 손잡으려고 이제 예전 반대 사설을 뺐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안 된다고 지지 지금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사설을 그 선거 전날 올렸었어요. 원래 편집국에서 그 사설을 준비했다가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그 트럼프 반대하는 그 사설을 제프 베이조스가 빼라고 하니까 편집국에서 반발해서 막 사표 쓰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 원래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논조는 반 트럼프
친민주당, 친월가였어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정 노선을 걷고 있지만 뉴욕타임즈도 대표적이고요. CNN 대표적이에요. 모든 레거스 미디어들을 우리가 그 외신 기자들이 이제 큐레이션해서 보도하는데 그 보도하려고 하는 큐레이션 대상의 소스가 전부 민주당 월가 이익을 대변하는 소스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계속 분석을 해서 기사를 쓰면 계속 달러를 많이 찍어서 강남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경제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또 옹호하는 논리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은 계속 나는 강남 아파트 못 사고 기재부 다니는 친구는 강남 아파트 200억이 되는데 내 상계동 집은 7억 8억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 언론에서 나오는 거를 큐레이션해서 계속 쓴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그것과는 다른 어떤 논리들을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도하려면 네. 있다는 것조차 모르죠. 왜냐면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신문이 다 그건데 그쵸. 다른 신문 안 봐요. 다른 신문도 다 마이너 페이퍼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폭스뉴스 뭐 이런 거 다 마이너 언론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공화당과 트럼프의 어떤 트럼피즘을 옹호하고 보도하는 매체들이잖아요. 중립이나 객관적이라는 건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립이라는 것도 나의 입장이에요. 나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이만큼 있다면 그 중립이라는 것도 내가 이 지점을 선택한 거예요. 나의 입장이에요. 네. 근데 모든 보도는 나의 입장, 기자의 입장, 데스크의 입장, 신문사의 입장이에요. 거기에 중립적인 게 어디 있어요? 뭐가 그럼 중립적인 거죠? 내가 민주당 편들면 중립적이 아닌 거고 공화당 편들면 중립적인 거고 반대면 또 중립적인 건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쪽 저쪽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게 중립적인 건가? 중간에 있다는 중립도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모든 건 입장이에요. 중립적인 게 어디 있어요? 객관적인. 내가 거기에 개입하는 순간 주관적이 되는. 네. 그래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라는 거는 애초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입장을 선택할 때 어떤 다양성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언론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레거스 미디어 5개 정도 딱 아침에 딱 보고서 거기서 모든 뉴스가 다 나와요. 그게 우리 언론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언론의 현실을 만든 것조차도 사실 월가예요. 왜냐면 광고해주는 거에다가 기사를 쓰는 거고. 광고 안 해주는 데다가 그쪽에 입장이 뭔지 가서 물어볼 시간이 없죠. 여력이 없고.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사실 그 자본주의 국가의 미디어라는 거는 그 나한테 광고해주는 사람의 입장이 뭔지 물어봐서 쓰는 거예요. 그게 영 거짓말 같다 그러면 조금 고치라고 하고 영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써주는 거예요. 작가님, 그러면은 결국엔 피터 틸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정말 월가의 기득권, 그리고 월가의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또 우리가 이 자본주의 어떤 사장님들만 자꾸 돈 버는 거를 과거 소련 이제 사회주의도 나오면서 자본주의 안에 사회주의가 약간 접목이 되면서 이 사실 이제 제조업 사장님들 돈 많이 못 벌거든요, 옛날처럼. 지금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네. 그래도 이제 정말 예전에 착취했다면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 부가 이제 다 월가의 금융가들이 다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님도 그냥 그렇고 노동자도 힘들고 이들만 살이 찌웠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한번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쭉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 나온 김에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 스미스하고 그 칼 막스하고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공통적으로 한 질문이 있어요.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해서 각기 다른 결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담 스미스는 도덕 철학자였거든요. 근데 그 본인은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았던 중산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아담 스미스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금고에 금이 많으면 부자 나라인데 그래서 영국은 중상주의로 수출 많이 하고 수입 줄여서 영국 왕실에 금이 저렇게 많은데 왜 런던 피카디리 광장에 나가보면 거기에 그지들이 다 누워있고 부녀자들이 헐벗고 있고 아동들이 착취당하고 있을까? 왜 영국이 이 모양이 됐을까? 근데 금이 많아서 우리는 부자인데? 부자 나라인데 왜 국민은 가난한가? 네. 왜 국가만 부자가 되는가? 그리고 칼 막스는 아담 스미스가 왜 국가만 부자가 되는 거에서 사실은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방법은 생산량을 늘리는 거, 수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건데 네. 노동자들이 노동 가치를 화폐로 바꿔서 쉽게 해서 일자리를 얻어서 월급을 받아서 내가 쌀을 사고 빵을 사고 옷을 사고 차를 사고 여행을 가고 이 소비, 네. 이 소비를 다 합한 거. 노동자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끔 해줄 수 있는 경제가 좋은 경제인데 그래서 GDP 이걸 생산으로 치환한 거예요. 정기화시켜서 GDP가 국부라고 한 거죠. 국가의 개념을 바꿨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 선배가 국부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로 정립해서 온 나라가 생산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네. 왜 노동자들이 이렇게 가난해지지? 그럼 부자가 돼야 되는데 생산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예전에 왕실의 금이 부자였는데 이제 생산이 부자라고 해서 진짜 그렇게 됐는데도 가난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본가만 부자가 되지? 아, 그래서 봤더니 10시간 일하는데 5시간 임금만 주더라. 자본가들이 5시간의 임금 데이터를 빼돌려서 착취하더라. 잉여 노동력을 착취하더라. 왜 자본가만 부자가 되는가 해서 공산혁명을 했죠. 자본론을 쓰고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썼죠. 네. 왜 국가만 부자가 되는가? 잘못됐다. GDP 개념이다. GDP 개념을 아담 스미스 얘기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가서 이제 아담 스미스 개념을 정교화시키고 나니까 GDP 개념이 나온 거고요.
왜 국가만 부자가 되는가 해서 국부론을 쓰고 왜 자본가만 부자가 되는가 해서 자본론을 썼어요. 그래서 공산혁명을 했죠.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 혁명을 한 거예요. 아담 스미스 이유가 자본주의거든요. 리카도부터 이제 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공산주의가 지금 러시아가 붕괴하면 소련이 붕괴하면서 공산주의 혁명이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 틀렸기 때문은 아니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공산주의 그 칼막스의 자본론에 쓰여져 있던 그 잉여노동을 자본가들이 착취하는 이 구조는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 구조적 모순이어서 이게 그대로 두면 자본주의가 붕괴한다라고 했던 이 이론만큼은 굉장히 천재적인 이론이라는 걸 다 인정하죠. 그래서 20세기, 21세기의 경제학자를 이제 만약에 3명만 꼽아라 그러면 그 중에 아담 스미스하고 칼막스는 거의 이견 없이 들어가요. 천재 경제학자 그리고 네. 이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경제학자죠. 그게 사실은 공산주의라는 거는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건데 네. 사실 선구자적인 어떤 그 발상을 한 이론가들은 좋은 발상을 해서 이론을 정립해 놨지만 그걸 실행해 나가는 공산혁명 실제로 실행했던 혁명가들 본인들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그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로드맵을 갖다 줘도 그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공산혁명은 그걸 실행하는 혁명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사실 그 이론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이론이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그런 그 이론이 그래도 살아남아 있으니까 자본가들이 착취하지 못하게끔 시민사회나 이제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해서 우리나라도 뭐 한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전태일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고 네. 믹싱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맨날 다쳐 나가고 또 화학물질 같은 거 마셔가지고 석회 같은 공장에서 또 노동자들이 죽어도 할 말 저기 자기 번익을 못 찾는 게 30년 전에 우리나라였어요. 가까운 과거예요. 그게 지금 바뀐 개선된 지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녀들은 그래도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네.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고생하셨던 분들 때문에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50년 지나서 60년 지나서 보니까 왜 그러면 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니까 왜 우리 할아버지는 그 철강에서 다니다가 잘렸지? 그래서 엄마는 할아버지가 잘리고 나서 대학 등록금 못 대주니까 대학에 공부는 전교에서 2등했는데 대학에 못 갔고 그래서 엄마가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마약하고 자꾸 노페인 같은 사람들 만나서 맨날 만났다 헤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힐빌리 노래라는 걸 쓴 제디 벤스 부통령이에요. 네. 현재 예일대 나와서 지금 부통령이 돼. 왜 이렇지? 라고 보니까 왜 월가만 부자가 되는 거? 자본가도 이제 착취를 줄였고 아담 스미스 국부는 왕실도 지금 미국의 정부만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됐는데 맞아요. 왜 월가만 부자가 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마약장애가 되고 아빠는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펜타닐로 지금 좀비가 됐지? 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이런 너무 불합리한 걸 개선했던 뭐 미국의 황금기 1900 한 70년에서 한 90년대 이때는 중산층들이 다 잘 살았죠. 직장도 번듯하고 뭐 정말 노력만 하면 되고. 네, 그게 어느 이제 시점이 분기점이 되냐면 미국의 제조업 부흥기가 1920년대 광란의 20년대라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면 그냥 전 세계가 다 사주는 거야. 왜냐면은 1차 대전 때 유럽은 망가졌고 네. 유럽의 생산시설 다 망가졌잖아요. 영국, 독일 다 망가지고 했는데 미국만 제조업이 이제 살아남았었죠. 미국도 1907년에 대공황을 겪었어요, 한번.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이제 위기의식이나 알람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광란의 20년 제조업의 부흥기를 보내죠. 네. 유럽이 1차 대전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생산 시설은 미국에만 남아 있고 시장은 전 세계가 시장이니까 네. 미국이 만들면 GM 캐딜락 뭐 제너럴 일렉트릭 라디오 같은 것들 전 세계가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광란의 20년대라는 호황기를 겪었잖아요. 그 위대한 개츠비가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옛날에 사랑했던 여자 강 맞은편에 집 지어놓고 맨날 파티하는 이게 이제 광란의 20년대를 상징해주는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처음에 어렸을 때는 위대한 개츠비 읽어보고 이걸 왜 그렇게 위대한 소설이라고 하나. 그냥 여자친구 못 잊어가지고 이상한 남자놈이 돈 벌어서 맨날 파티하고 술 먹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이렇게 위대한 소설이지 했는데 그게 이제 광란의 20년대라는 어떤 시대상을 잘 반영한 소설이다. 그래서 어떤 시대상을 이해하지 않고 어떤 문학이나 예술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왜 광란의 20년대를 보냈던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하는가. 만약에 닉슨 쇼크라는 게 없었으면 미국은 계속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가장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지금과는 어떤 다른 산업 구조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조업이라는 게 지금처럼 그렇게 금융업에 비해서 몰락하진 않았을 거다. 왜 그러냐면은 1944년
네,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브레튼 우즈 체제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파운드화 체제하고 똑같은 체제예요, 사실은. 네, 근본이제. 네. 그러니까 파운드화를 금의 일정 비율로 고정시켜 놓고 전 세계 다른 모든 화폐, 달러를 포함한 네. 다른 모든 화폐를 파운드화에 고정시켜 놓은 거. 이게 이제 44년 이전에 영국 파운드화 중심의 근본이제죠. 네. 근데 2차 대전을 겪고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영국, 유럽이 미국한테 무기를 사고 재화들을 사니까, 상품을 사니까 유럽에 있던 특히 영국에 있던 그 금이 전부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 영국은 또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그래서 금을 팔고 파운드화를 팔고 채권을 팔아서 영국은 무기를 샀던 거예요. 근데 그 파운드화와 영국 채권과 영국의 금이 미국으로 많이 갔죠. 그럼 금융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금의 양만큼 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그 화폐 발행권을 내가 얻는 대신에 영국 정부의 채권을 싸게 사준 건데, 그러니까 비싸게 사준 건데, 금리를 낮게 쳐준 건데, 이 영국에 있는 금이 전부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면 내가 영국의 채권을 앞으로 계속 높은 금리로 사줄 비싼 그- 가격으로 낮은 금리와 비싼 가격. 네네, 낮은 금리와 비싼 가격으로 사줄 이유가 없잖아요. 화폐 발행권이 없으니까 더 발행 못 하잖아요. 파운드. 금에 묶여 있으니까. 금에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로스차일드나 이런 금융 세력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이제 영국 왕실하고 나는 계약을 했는데 그 영국 왕실의 채권을 비싸게 사주는 대신에 싼 이자로 사주는 대신에 내가 화폐 발행권을 가졌던 건데 파운드 발행할 수 있었는데 영국이 금을 다 미국에 팔아버리니까 금융세력 입장에서 볼 때는 채권은 계속 사줘야 되는데 화폐 발행을 못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미국으로 가야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계약을 한 거야. 이제. 그 앞으로는 미국의 채권을 낮은 금리로, 영국하고는 원래 100년 만기 그 무이자 채권을 발행했었어요. 네. 금융 세력이. 근데 미국하고는 내가 낮은 금리로 영국처럼 사줄 테니까 대신에 달러 발행권을 우리에게 줘라는 계약을 했겠죠. 그게 이제 1913년도에 연준이 생겼을 때 그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JP 모건 같은, 원래 이제 JP 모건이 1907년에 있었던 미국 대공황을 구제금융을 해줘요. 원래 재무부가 해야 되잖아요. 네. 채권 발행에서. 근데 그 역할을 그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레이하고 그때 쿤 로앱이라는 더 시티 오브 런던에서 건너온 금융 세력들이 해줬어요. 네. JP 모건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사들이 중앙은행을 설립해 달라는 이제 그 목소리가 이제 먹히게 되는 거죠. 과거에 원래 미국은 중앙은행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중앙은행을 2번 만들었다가 20년 이제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폐지했었어요. 왜냐면 각 주정부들이 어떤 통합 패권이나 이제 주권들이 있잖아요. 네. 이걸 통합해서 그 연방 정부가 그걸 다 갖는다? 이건 주정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권을 상실하는 거였거든요. 중앙은행이라는 개념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죠.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가 다 폐기해버렸죠. 전국이 다 떠들썩하게 금융위기가 났어요. 이제 1907년에. 근데 그 금융위기를 JP모건이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재무부가 빚을 졌으니까 중앙은행 설립하는 어떤 이 명분을 거절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 설립해주고 달러의 발행권을 이제 연준한테 주고 그 연준의 지분을 FRB, 뉴욕 FRB 주주들, 지금 있는 월가 은행들이죠. 월가 은행들이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로 6%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금융세력의 입장에서는 금이 있는 곳에 가서 화폐를 발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금융 세력들이 미국으로 가니까 금도 미국에 있으니까 그러면 근본이제는 영국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죠. 여러 가지 그런 그 상황들이 맞물려서 결국은 1944년도에 이제 화이터 덱스터라는 이제 경제학자와 케인즈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서로 지키고 뺏으려는 싸움을 했는데 이제 미국이 이긴 거죠. 어쩔 수가 없죠. 아무리 케인즈가 아무리 스타 경제학자여도 상황이 금이 다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근본이제를 미국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뀐 건 없었어요. 조금 더 정교해졌을 뿐. 영국이 했던 근본이제는 미국이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미국은 이제 몰락한 영국의 경제를 살려줘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제조업을 육성시키려면 영국의 경제가 살아야 되고 사줄 데가 없잖아요. 미국 시장이라는 건 큰 시장이라지만 작고,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시장, 유럽의 시장을 포기할 수 없고, 더 큰 이유는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세력을 넓히고 있었으니까. 네. 만약에 유럽 경제를 자본주의화시켜서 미국 체제를 침투시키지 않으면 러시아가 침투해 들어오니까 네. 결국 체제 경쟁에서 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막대한 달러를 발행해서 달러를 뿌려서 이제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살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이제 마셜 플랜이죠. 근본이제를 유지했지만 그때부터의 경제는 미국이 책임져야 될 글로벌 경제가 돼서 미국이 달러 엄청나게 발행해요. 근데 원래는 1온스에 35달러. 그러면 거기에 지금 미국은 8,000톤, 그 당시에는 뭐 1억 2천만 톤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달러 발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셜 플랜하고 이제 특히 닉슨 전후로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베트남 전쟁도 네. 하고 달러 너무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1온스에 35달러인데 너무 달러를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1온스에 지금 3,500달러가 된 거예요. 발행량이. 네. 1온스에 35달러만 발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발행한 거는 3,500달러.
35달러야. 그럼 이론세 35달러가 아니잖아요. 가치가 맞아요. 더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달러는 많이 네. 반영돼 있어. 근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는 지금 시장 가치에 비해서 지금 명목 가치가 지금 공인된 가치가 높은 거야. 맞아요. 그럼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닉슨 때 가서 이 문제가 싫은 거예요. 달러를 더 발행할 수도 없고 지금 달러가 지금 너무 고평가돼 있어서 무역 적자를 계속 보니까 닉슨이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야, 니네 지금 금고에 있는 금보다 너 너무 많이 발행한 것 같아. 이거 대충 이렇게 모아 보니까 유럽 정상들 모여서 채권들 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지금 네가 금고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금보다 채권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이제 닉슨한테 요구한 거죠. 한번 포트럭스 금고 한번 열어서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닉슨이 아 이거 들켰다. 이제 이판사판이 그래서 이제 금태환 부도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미국 정부는 앞으로 채권을 못 갚습니다. 부도선언을 딱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근본이자를 폐지한 거죠. 그러면 이제 금융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면 금융세력은 채권을 사주고 달러를 많이 발행해서 돈을 버는 세력이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량이 한정돼 있었어. 왜냐면은 금만큼 발행하니까. 맞아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채권을 그냥 발행하고 싶은 만큼 발행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쓰고 싶은 만큼 발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발행하니까 채권도 막 사주면서 채권 수수료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이때 그 미국의 월가가 돈을 많이 벌게 된 구조가 왜 생겼냐면 1원세 35달러, 한국은 35달러에 예를 들어서 뭐 3,500 네. 이렇게 고정시켜 놨잖아요. 근데 금리제를 딱 깼잖아요. 네. 그럼 달러 발행량만큼 이 금과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변동하잖아요. 달러 가치가 막 움직이면 여기에 고정시켜 놨던 원화 가치도 네.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고정시켜 놨는데 이것도 끊었어요. 변동환 일자가 됐죠. 이게 달러 가치가 막 움직이면서 환율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패닉이 된 거죠. 이걸 어떻게 가치를 측정해야 우리가 무역을 잘하고 돈을 벌 수 네. 있고 살 수 있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금융이 이 가치를 측정하는 어떤 기법들로 컨설팅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변동성이 생기니까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변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변동성을 누군가가 해칭해줘요. 파생 옵션, 선물 옵션, 파생 상품으로 해칭해주는 거예요. 이 환율 변동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가장 큰 게 SK 옛날 유공 네. 그 정유사들은 달러 가치 변동량에 따라서 이제 석유 가격 막 변동하니까 그리고 이걸 해칭하기 위해서 이제 선물 옵션으로 이제 그걸 해칭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무리 환율이 변해도 그냥 스테이블하게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선물 옵션이라는 파생 상품을 엄청나게 파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달러를 많이 발행하면 금리가 엄청 떨어지죠. 돈 가치가 금리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무슨 얘기냐면 돈을 빌려주기 편하다는 거죠. 대출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다는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대출 상품이 엄청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상품을 늘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신용도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한테도 대출해주고 그냥 막 해주는 거야. 카드 막 발행해주고 대출 그냥 별로 신용도도 안 좋고 직장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대출해 가세요. 왜냐면 집 있으니까 언젠가 뭐 집 담보로 하면은 언젠가 갚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가 유동성을 확 풀었다가 대출로 막 풀고 달러 발행해서 풀고 채권 발행해서 풀었다가 금리가 유동성을 풀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막 엄청나게 오높아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라는 걸 겪은 거야. 그러니까 80년대에 들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너무 극심해지니까 네. 이제는 야 이게 근본이제에서 벗어나서 달러 발행하고 이제 막 너무 룰라 좋았는데 인플레이션 문제라는 게 생기는구나. 달러도 많이 발행하고 나니까 기술통화가 좋은 게 수요가 많으니까 아무리 많이 발행해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없었는데 네. 너무 찍으니까 이것도 해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많이 찍으니까 달러도 찍으면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는구나.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홀 볼 거다 뭐다 해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했던 게 막 20% 금리 막 높이고 해서 어쨌거나 인플레이션 잡자. 그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이 어떻게든 인플레이션 막자 막 그런 거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명분은 인플레이션 절대 안 된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 근본이지가 달러를 많이 발행하려고 하는 정부의 어떤 포퓰리즘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경제를 미국 체제로 지켜야 되는 어떤 글로벌에서의 어떤 패권의 위상 이런 것 때문에 달러 많이 발행하다 보니 근본이지를 깰 수밖에 없었고 근본이지가 깨지고 나니까 그토록 금융 세력 월가가 원했던 이제 시장이 열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월가는 파생 상품하고 대출 상품을 미국 내에서만 팔 수 없잖아요. 달러 계속 발행해야 되는 시장을 넓혀야 되잖아요. 네. 시장을 넓히려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가 달러 수요해야 되잖아. 써야 되잖아. 네. 자유무역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WTO랑 IMF 만들어서 전 세계 가가지고 자유무역 협정하고 다 연 거야 이제. 뭐 나프타에서 이제 북미 자유협정도 맺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IMF 때 구제금융 해주는 대신에 이제 국제회계 기준으로 바꾸고 자본자유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자본 네. 통제가 있었어요. 자본자유해서 자본시장 개방하고 자본시장 개방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 가진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기 좋고 먹튀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회계가 다르니까 국내 투자하기 어렵거든요. 네. IMF 전에는. 근데 국제회계 기준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클릭 하나로 대한민국에 있는 스타타워 빌딩 사가지고 7천억 주고 사서 1억 2천 주고 먹튀하고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달러 유동성이 막 들어오면 자산 가치가 막 올라가고 버블이 인플레이션이 막 생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달러 가치가 갑자기 미국 금리를 올리면 또 달러가 또 쑥 빠져나가니까 급락하고 네. 이렇게 부동산이 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시속 이제 롤러코스터가 언제부터 생긴 거냐면 닉슨 쇼크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금이라는 자산의 화폐가 고정되고 전 세계 모든 화폐가 달러에 고정돼 있으니까 자산 가치가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불과 그 IMF 이후에 2002년, 2002년에서 2006년 요 사이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아버지가 아파트 하나 사주면은 4천만 원짜리 아파트 가지고 할아버지가 아파트 아버지한테 물려주면 아들이 물려받을 때도 4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버지가 1억 주고 산 강남 아파트 그때 IMF 경매로 산 사람은 아들한테 물려줄 때 보니까 지금 100억이에요. 그게 왜 그랬을까? 강남 아파트 똑같잖아요. 네. 상계동 아파트나 강남 아파트나 그냥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로 평당 한 400만 원 들여서 진 아파트 뭐 200만 원도 안 들었을까요 그때는. 똑같아요. 뭐 달라요? 상계동 아파트 강남 아파트가 달라요? 땅 넓이도 똑같고 30평 똑같고 시멘트 들어간 거 똑같고 철근 콘크리트 똑같아요. 근데 왜 강남 아파트가 그렇게 올라갈까? 그리고 원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 아파트는 시간이 갈수록 낡고 있는데 네. 30년 40년 된 재건축 아파트 옛날부터 아버지가 살 때부터 낡았잖아요. 네. 근데 가격은 100배가 됐어요. 가치가 100배가 된 게 아니라 가격이 100배가 된 거죠. 가치는 똑같죠. 아파트라는 거. 지금 음아파트 똑같잖아요. 네. 오히려 또 낡았어요. 또 파이프에서 막 녹물 나오고. 가치는 떨어졌죠. 가격은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너무 흔해져서. 그러니까요. 가치는 떨어졌는데 가격은 올라가요. 가격이란 건 화폐 표시 가치잖아요.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 화폐 가치가 지금 강남 아파트 가격이 100배가 됐다는 거는 원화 가치가 100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강남 아파트는 똑같아요. 새로 짓는 아파트는 뭐 커뮤니티 센터도 더 좋지만 지금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도 옛날보다 비싸다는 네. 데는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다. 누가 싱하를 다 먹었을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궁금하잖아. 누가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을까? 많이 찍은 거예요. 많이 찍어서. 너무 많이 찍은 사람들. 그걸 누가 찍은 거예요? 연준이 찍고 그 화폐를 받아다가 대출로 찍었잖아요. 계좌. 네. 그래서 그 신용창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승수 효과. 네. 1,0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드는 그 마술. 그게 이제 월가가 많이 찍어낸 거죠. 그러면 누가 그러면 강남 아파트 가격 올린 걸까?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가지고 원화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린 걸까? 월가가 떨어뜨린 거예요. 전 세계를 세계화시키고 자본자유화시키는 과정에서 WTO에 그 중국을 2001년에 클린턴이 그렇게 빡빡 우겨가지고 가입시켜요. 왜 가입시켰을까요? 왜 가입시켰을까? 달러의 수요차가 많아져. 근데 중국하고 자유무역하려고 가입시켰을까?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변질적으로는 달러 수요를 늘리는 거죠. 무역해서. 그럼 결제 달러를 써야 되니까 더 중요한 거는 자본시장 개방이에요. 중국은 지금 자본시장이 비교적 폐쇄돼 있지만 그래도 2001년 WTO 개방되면서 중국은 50% 이상 합작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국의 기업들이 50% 이상 지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JP모건 골드만삭스가 거기 베이징 가서 금융 합작사를 차리고 중국에 있는 자본을 이제 자본 수익을 챙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무역으로 번 돈을 자본시장을 통해서 월가의 금융 자산들을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의도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만든 거죠. 월가가 만든 거잖아요. 이 구조를. 달러를 찍어내는 구조를. 그럼 제조업을 누가 붕괴시킨 걸까? 월가가 붕괴시킨 거예요. 민주당과 월가가. WTO 중국을 가입시켜서 자유무역을 해서 달러를 많이 찍어서 돈을 벌게끔 하려고 하니까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고 제조업 그 인건비가 싸고 생산 단가가 싸니까 당연히 젓가락을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만드는 게 싸고 팬티 그 타겟이라는 마트에서 파는 모든 물건이 다 100%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네. 이거를 미국 기업들한테 만들게 하면 인건비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니까. 그러니까는 철강 회사 다 미국, 중국으로 넘어가고 당시에 일본으로 넘어가고 자동차도 미국 3사가 만드는 것보다 혼다 도요타가 만드는 게 훨씬 내구성도 좋고 싸고 일본 자동차 건너오고 중국 철강 제품 건너오고 하니까 철강 회사 망하고 자동차 회사 망하고 하면서 제조업이 붕괴한 거죠. 그럼 이걸 누가 붕괴시킨 걸까? 중국이 붕괴시킨 거예요? 일본이 붕괴시킨 거예요? 아니죠. 그 일본하고 중국은 그냥 WTO 체제에 가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무역하자. 그래서 파이를 키운 것밖에 없어요. 파이를 키우다 보니까 중국하고 일본, 한국의 제조업은 번성했는데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은 망하고 대신에 일본, 중국, 한국의 무역 흑자는 전부 다 미국 자산. 우리 지금 연끌해가지고 미국 자산 사잖아요. 네. 왜 사겠어요? 내가 돈 벌어보니까 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손해봐. 그러면 내가 강남 아파트 사야 되는데 강남 아파트 못 사. 그러면은 테슬라 주식이라도 사야 내 돈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세상 경제가. 그러면 이거는 월가가 만든 거예요. 그거를 깨려고 나온 게 지금 미국 빅테크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 사단이다. 그렇죠. 그거를 깨겠다는 게 그들의 목적은 아닌데 그들이 하려고 하는 기술 기업들을 전 세계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세계화 경제를 만들어 놓은 거 글로벌라이제이션 한 거는 진보 정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EU에서도 이제 진보 정권들이 세계화 물결 속에서 이제 전 세계 자유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파이를 키웠어요. 근데 원래 스몰 사이즈 피자를 라지 사이즈 피자를 만들었죠. 세계화를 통해서. 이거를 12분에 잘라놓고 9개를 월가가 먹어요. 아하. 파이가 커졌는데 내가 파이가 커져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저기 시골에서 포도농장 농사 지으셔가지고 쌀농사 지으셔서 아들을
그래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보내서 음. 아들이 신한은행 다녀요. 아들의 연봉은 지금 1억을 받고 아버지가 농사 져가지고 버는 돈은 1년에 5천만 원을 벌어요. 근데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자유무역을 해서 신뢰산 농산물을 막 사와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설득을 하는 거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마을회관에 앉혀놓고 정부 이제 공무원이 가서 자 아버님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를 하면은 아버님이 지금 5천만 원 버시는 거는 3천만 원밖에 못 벌어요. 왜냐면 포도 못 파니까 저기 칠레산 포도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금융시장이 커져서 자본시장이 커져서 신한은행 다니시는 아드님이 1억 버시는 아드님이 5천만 원을 더 벌어요. 아버님은 2천만 원 소득이 줄었으니까 아드님이 5천만 원 더 버는 거에 3천만 원 아버님 드리면 아버님은 6천만 원 벌게 되고 아드님은 1억 2천 벌게 돼요. 어르신 좋고 아드님이 좋은 거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무역 할 거예요. 다 좋은 거잖아요. 들어보니까 좋아. 그래서 자유무역 하자고 했어. 아버지는 3천만 원 벌고 아들은 1억 5천만 원 벌어. 근데 아들이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아버님한테 아버지가 자유무역에 동의해 주셔가지고 내가 번 거니까 3천만 원 아버지 가지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현실에서는 안 나타나요. 아들이 5천만 원 버는 거는 자기가 야근해서 버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3천만 원 버는 거는 그냥 농사가 안 되는 거야. 이 싸가지 없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3천만 원 안 줘. 그럼 아버지는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말년에 조금 자랑하고 사나 했더니 아들이 3천만 원 안 줘서 나는 맨날 막걸리 먹다가 막걸리도 이제 위안이 안 되니까 중국에서 펜타닐 같은 게 뭐 있다고 하니까 그거 그냥 구해서 펜타닐 먹다가 마약 중독자가 돼. 이게 지금 미국의 현상인 거야.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제 철강회사 다니는 오하이오주에 사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어르신 앞으로 우리가 중국하고 자유무역을 할 건데요. 어르신 철강회사가 아마 문을 닫을 거예요. 근데 어르신의 아들이 예일대 나와서 그 월가 취직해서 앞으로 20만 달러 벌 거예요. 그 아드님한테 저기 10만 달러 받으셔가지고 사시면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거거든. 했어. 월가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철강회사에서 일자리 잃은 아버지한테 10만 달러 안 줘.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정 내에서 예를 들었지만 전 세계 미국의 어떤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월가를 키워서 자본 수지 흑자를 내고 1억 5천억 달러, 1조 5천억 달러 벌면 무역 수지에서 적자를 내도 그게 다 우리한테 오니까 좋은데? 라고 했어. 근데 월가에서 제조업 실직자들한테 파이 안 나눠주잖아요. 그럼 정부가 그걸 강제로라도 이게 이제 사회주의일 텐데 정부가 야 니네 지금 파이가 우리가 2배 키웠으니까 10만 달러는 우리한테 세금으로 내. 그래서 그거를 제조업 일자리 잃은 사람들한테 줘야 이게 이제 세계화 위아더 월드잖아요. 세계화의 본래 취지잖아.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됐죠. 월가가 라지 사이즈로 늘어난 피자에 9개 조각을 다 먹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나눠 먹자고 동의했던 제조업 종사자들이 이거 해보니까 아버지도 이제 정부한테 가서 아들이 3천만 원 안 준다. 오해 사시는 할아버지가 트럼프 찾아가서 월가 다니는 아들이 10만 달러 안 준다. 그러니까 이거 뺏어와야겠다. 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싸워야겠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에 싸워줘 라고 한 게 이제 트럼프인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작가님 그러면 이 얘기 너무 재밌는데 저희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달러 시스템을 좀 무너뜨리거나 혹은 이렇게 변경하고 그 파이를 나눠 먹기 위해서 또 새로운 엘리트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왜 살? 스테이블 코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기 위해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블록체인이라는 생태계에 일단 사람들의 발을 들여놓는 이제 플랫폼 게이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이잖아요. 일단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사람들이. 그럼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뭔가를 클릭할 거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지금 이제 그 얘기까지는 너무 이제 나간 얘기라서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까 얘기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했던 빅테크들, 개혁 혁명주의자들, 혁명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기득권들을 설득한 논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가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득권들은 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빅테크들 발을 들여놔 준 거예요. 달러 패권을 지킨다는 게 초점인 거죠. 달러 패권을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 그럼 달러는 지금 왜 지켜야 되는 건가? 아까 얘기했지만 월가가 파생상품, 금융상품 세계화로 달러 너무 많이 발행했다. 그래서 유동성은 지금 풍부해졌는데 반대로 신뢰도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채권 금리가 올랐다.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떨어졌다. 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신용도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지금 고육지책인 거예요. 달러 패권이 미국의 신용도가 너무 떨어졌어. 지금 트럼프는 세계화, 이 달러 패권, 미국 제조업 중산층이 몰락하고 달러 신용도가 떨어진 이 이유, 지금 민주당과 월가가 세계화를 했기 때문이야. 글로벌리스트들이. 이게 아젠다 47이라는 공약집에 들어가 있어. 반세계화를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세계화 과정을 거꾸로 이제 해체하겠다는 거야. 반세계화를 하겠다. 그러면은 자유무역을 보호무역으로 하겠다. 그래서 관세를 매겨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미국의 달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유동성이 떨어지죠. 근데 트럼프는 자, 나는 앞으로 민주당과 월가가 타락시켜놓은 달러를 다시 건강하게 해서 신뢰도를 높일 거야. 그러려면은
관세 개혁을 해야 되고 제조업을 살려야 되고 무역 적자를 줄여야 돼. 그래서 달러를 건강하게 만들 텐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사실조차 근본적인 기축통화의 어떤 자격 요건이 이제 상실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한 거죠. 나는 그러면 민주당과 월가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화 시스템에서 이 달러 타락한 달러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이 떨어져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에 패권을 잃는 것도 싫어. 반세계화를 하면서도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보인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됩니다. 왜 물어보니까 그동안 그러면 국채 발행, 국채 수요가 줄어서 국채 이자가 금리가 높아질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금을 미국 국채로 해놓으면 앞으로는 무역 적자가 줄어도 월가가 달러를 발행해서 미국 채권을 사주지 않아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채권을 사주니까 네. 반세계화를 하면서 동시에 유동성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를 단기적으로 할 수 있어요. 미국 국채도 발행 많이 하고 반세계화 관세 전쟁도 이제 유동성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관세 전쟁도 할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달러가 지금 실용도가 떨어진 게 유동성이 증가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찍어서. 네. 근데 지금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무역 전쟁을 하면서 달러 발행을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국채 발행을 계속 하겠다. 그럼 이게 뭘까? 좀 모순적인 면이 그럼 있네요. 이게 달러가 다시 신뢰도가 높아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조업은 이제 무역 적자는 줄일 수 있고 반세계화를 통해서 민주당과 월가는 견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달러는 아무런 지금 똑같아진 거예요. 월가가 발행하는 거를 지금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 주체만 월가에서 빅테크로 바뀌는 거지 달러가 병들어가는 이 상황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지금 방사능 치료하고 있는데 방사능 치료해서 지금 건강하게 암세포를 죽이려고 막 했는데 보니까 그러다가는 나도 죽어. 환자도 죽어.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꿨어. 근데 그게 환자를 살리는 방법이 아니야. 똑같은 방법인 거야. 암세포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그 달러와 미국 국채로 이 준비금의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왜 내가 지금 미국 국채를 사주면서 금리를 더 내라고 하는 거죠? 미국 국채가 지금 신뢰도가 떨어진 거잖아.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달러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준비 자산인 준비금으로 준비해 놓은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지금 저장해 놓은 커스터디 해 놓은 그 자산이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그럼 내가 이거 받을 수 있을까? 나중에? 똑같은 걱정을 하겠죠. 똑같은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지금 이 밑에 있는 돌 해가지고 위에다 올려놨지 탑이 무너지려고 하는 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나중에 가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채권자들 결국 이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채권자거든요. 네. 결국 내가 나중에 이걸 가져가면 뭔가로 달라는 거니까 결국은 채권 증서예요. 그럼 채권자들이 채무자한테 가서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랑 미국 달러가 의심스러워. 뭔가를 바꾸라고 하겠죠. 그때서 뭘로 바꾸라고 할까?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블록체인 안에 생태계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데 이 준비 자산은 블록체인 생태계에 있는 화폐가 아니라 달러 국채야. 옛날 그 낡은 그 네. 시스템인 거야. 아무것도 바꾼 게 없어 사실은. 근데 그러면 빅테크들이 노리는 건 뭘까 지금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저도 이 생각을 하는데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는 이 생각을 애시당초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규제 프레임을 뚫으려고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는 서사를 만들어서 지금 의회하고 미국 대통령을 설득했어.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따위라고 하면 좀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을 따위를 발행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 아니야. 사실은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만들려고 하면 이미 기득권자들이 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민주당과 월가가 규제 프레임을 짜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깨야 되잖아. 네. 우리가 코딩만 잘해가지고서는 앞으로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없어. 법을 바꿔야 돼.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러면 프레임을 만들자.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가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니까 다들 설득 당해. 야, 지금 먹히고 있잖아. 일단 들어가. 트로이의 목마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은 트로이의 목마로 집어넣어놓고 그 안에 지금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암호화폐라는 비트코인이라는 핵무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생태계가 막 커지고 내가 지금 모든 쓰는 어떤 경제 행위가 블록체인 상에서 벌어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그때 가서 코볼 시스템 상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달러하고 국채를 자꾸 준비금으로 연결시키려고 해도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지금 네트워크가. 네. 그럼 그때 가서 어떤 네트워크랑 연결하려고 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터 틸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의 비자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초고속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BTC 네트워크의 사이드 체인이에요. 비트코인을 가져다가 이 사이드 체인에서 유통시키고 나중에 결제를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 망하고 이 비트코인 사이드 체인하고 연결이 되는 순간 근원 자산이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그럼 옛날에 금처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원래 비트코인이 지금 만들어진 게 디지털 금으로 지금 세팅이 되고 있잖아요, 개념이. 네. 그러니까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실제로는 금융망으로 만든 건데 인간이 이걸 어떻게 쓰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린 건 추상화를 그렸는데 나는 사실은 강을 고가 그렸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저게 산이라고 하면 산이 되는 거죠. 맞아. 네, 서사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지금 어쨌거나 인간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뭘 만들었건 지금 이걸 디지털 금으로 지금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 준비금 자산으로. 네. 이게 어떤 체인에서건 어쨌거나 블록체인 상에 있는 금
그런 자산이 하나 딱 있는데 코볼 네트워크에 있는 자꾸 달러랑 국채를 갖다가 자꾸 이 블랙체인하고 연결해서 근원 자산화 시키겠다라는 게 이게 기술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안 맞잖아요. 지금 얘기를 해봐도.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는다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트로이 목마를 들여놔 놓고 우리가 지금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는 서사를 계속 만들 거예요. 피터틸이. 그러니까 네. 트럼프도 지금 국채 발행할 수 있고 좋은데 진작 얘기하지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계속 발행하다 보니까 자꾸 달러는 계속 타락해가. 이 달러 왜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바보야? 지금 달러 계속 찍는 거잖아 지금. 달러 안 찍어야 달러가 건강해지는데 달러 계속 찍자며. 너 좋다고 지금 한 거잖아. 나중에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가서 트럼프는 이제 본인도 스테이블코인으로 돈 벌 거고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서 이제 뒤에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 뭐 이제 미래 후손들의 문제겠죠. 이거 그때 가서 스테이블코인 인정해 주느라고 이제 국채로 준비금으로 하니까 결국은 월가 가던 거 발행 계속 여기서 이제 달러 발행해가지고 미국 국채 사주니까 치료가 안 됐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제는. 그럼 이제 달러는 이제 포기하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무슨 달러를 어떻게 포기해 미국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제가 왜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하냐면 구조화됐다는 거예요. 구조화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열차가 레일 위에 딱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열차가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거야. 딴 데로 못 가요 열차는. 구조화됐다는 거는. 레일 위에서 그냥 계속 달리면 그 레일의 종착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달러라는 이 문제, 트리핀 딜레마 문제는 기존의 기축통화국이 어떤 국가나 어떤 정부나 어떤 인재들도 이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걸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인재들이 부족했던 건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동안 수백 년간 어떤 인간의 집단지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는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잘났다고 무슨 오만감에 나는 해결할게? 한번 이 트리핀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한번 논문 한번 제출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수천 장의 논문은 제출을 하겠지만 다 거짓 논문이에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나 AI는 해결할 수 있겠죠.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기발한 발상으로.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인간들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달러는 계속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축통화가 계속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 넘어온 거거든요. 구조화됐기 때문에 달러가 자꾸 망한다는 거지. 미국 같은 패권 국가가 달러를 어떻게 방치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구조화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때는 안 될 수 있다. 우리 자녀 때도 뭐 잘하면 안 될 수 있다. 100년이 지나도 아닐 수는 있다. 하지만 계속 방향은 달러는 계속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속도를 보면 우리 다음 세대 뭐 다다음 세대까지도 안 갈 것 같다. 좋습니다. 작가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열변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다음번에 작가님 모시고 비트코인과 또 암호화폐 그리고 이런 세계 패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